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마지막에 제가, 어, 이 스테이킹 지갑을 찾아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 회복, 뭐 피해 구제 또는 뭐 이 사업을 더 어,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제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방법 외에 그 피해 구제를 받고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주장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좀 듣고 싶어요. 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 우리가 쓰는 뉘앙스의 스테이킹,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봤을 때, 그거는 어느 누구도 손을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 사업의 스테이킹의 그 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KOK 한 개였다라고 하면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KOK 하나로 싱글로 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킹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해금을 찾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어떤 그 단체에서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주식회사 미디움을 통해 가지고 민사소송에 승소를 했다. 그게 정말 저는 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이 일을 했다는 거고 거기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이겼다. 근데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그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다는 그 내용만 딱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거기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제가 오늘 국회의원 사무실을 다녀왔고, 건감원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의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답변을 하고 간 내용을 제가 오늘 듣고서 왔는데, 제가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어, 건감원이라든가 국내법에서도 되게 좀 어렵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그러니까 국내의 재단이든 뭐 법인이든 이것 자체가 국내에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감원에서도 실제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다. 근데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는 그거잖아요. 어제도 보여드렸고, 뭐 정말, 어, 수십 번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계약 관계예요. 그 계약의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거를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일만을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잖아요. 기록물로 봐가지고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 한 거는 우리 지갑에서 빠져나간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어, 항상 뭐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통장의 계좌번호에서 다른 통장의 계좌번호로 이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리로 출금을 하겠다는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개인 지갑에서 이 그 스테이킹을 한 거니까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내게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했을 때 빠져나갔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에서 거기서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없고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채굴하기 뭐 다른 거 설정해가지고 채굴하기까지 하면은 내 지갑에서 분명히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넣지 않았는데 그게 채굴하기라는 버튼을 누름으로 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앱을 개발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 뭐 했는 개발을 했던 거기에서는 이 지갑 주소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지갑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그 지갑에 대해서는 누가 알 수 있다? 결국에는 그거를 자기들도 자기들 쪽에서 내놓은 기록물에서 분명히 개발 유지 보수 뭐 KOK KOK 플랫폼 구축 또는 뭐 그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용역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운영 인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 이 전체를 걔들이 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그거는 제가 기본급 저기 자본금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매출 실적이라는 걸 봐가지고는 자본 잠식이 100%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인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2021년 4월 달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KOK 개수가 50억 개라고 하면 50억 개 곱하기 거의 1달러예요. 그러면 50억 달러. 그러면 한 7조 정도가 돼요. 비트웨이도 USDT가 그때까지 몇 개가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개수까지는 아니고 그 시점 정도가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의 그 어제 그 보여드렸던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분의 1이라 손치더라도 이게 3조 4천억이면 3,400억인데 3,400의 10분의 1이면은 340억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한 7조 원에 340억. 왜, 아니지. 3조 4천억에 그 당시에 그 초창기 뭐 제가 말씀드린 2021년 4월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와 이더의 가격을 10분의 1로 봤을 때 뭐 한 3,400억 정도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340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2년 11월 말까지의 입금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정도, 4월 중순 정도를 봤을 때 또 한 10분의 1로 줄였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격이 일단은 그 상승한 게 10배 이상 뭐 올랐는 부분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22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까지는 참여자 수가 적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또 10분의 1로 보고서 제가
뭐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그 정도, 그 KOK 토큰의 가격이 거래소가 이미 그 당시에는 쿠코인까지가 상장이 됐는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KOK 가격은 한 1달러 정도가 됐다. 그럼 뭐 50억 개면 50억 불. 50억 불이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한 뭐 최소 6조, 뭐 1,200원으로, 1,100원으로 했을 때, 알지. 하여튼간에 50억에 1,100원 환율을 계산을 하더라도 6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수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라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을 하면은 결국에는 인수라는 말 자체가 이거를 통째로 뭐 자산까지 인수를 한 상태는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쪽에서 다 가져갔고, 그런데 한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거는 뭐 미디움, 리미티드, 메타엠 이런 쪽에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걔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5월 7일에 얘들이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걸 또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회사,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이름은 나온 적이 없다. 그쪽에서 공지를 계속 해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수를 받아갔는데, 인수를 해갖고 왔는데, 처음에 개혁회와 인수 계약을 했다는 쪽에 회사 그 명이 계속해서 나왔다. 근데 그놈들이 처음에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데가 자본금도 뭐 1달러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에서 이런 기술적인 스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적 파워, 그게 인력 자체가 없었다. 맨파워 자체가 없었다. 이미 또 핸드오버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양도를 또 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전 재단 이사장 모르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바지 에, 사장처럼 있는 토마스 프레이 더더군다나 모를 거고 그러면 오로지 하나로 그 맞춰지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지욱과 이 그 김판종 뭐 이쪽에서 이 그 양쪽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건데 근데 한지욱이는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지금 딱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은 음, 거기밖에 없다. 지금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쪽. 이거는 그렇다라고 100% 대놔놓고 이야기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다. 그 다음에 스테이킹에 대한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는 경찰에 부인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복구를 또는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할 건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거의 버금가지 않는 이상은, 그 주식회사 믿음이라는 데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이길 수가 없지요. 승소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뭐 거기에서 끝날 거냐? 절대로 저는 거기서 끝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성소를 했는지는 사실은 되게 궁금하지요.
이게, 어, 재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쉐실공화국이고,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한 상태처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회사, 승소를 했다는 회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단이 해외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법인이 설립되는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법적인 그 판단을 하는 쪽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상태만 유지를 했다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좀, 이렇게 배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실제로도 재단 소속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21년 4월 이후부터 해가지고는 재단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 사이에 한지욱이라는 그 작자하고는 뭔가가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비대위에서 그 울산경찰청에서 적색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그놈을 추적을 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라 그러면 울산경찰청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그놈을 한국으로 신변 인도를 하는 거를 초점을 맞춰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봐가지고는 내년 몇 월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년으로 그 이미그레이션 그 코트에서 재판 자체를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지금은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까지는 지금 되지는 않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소수가 예를 들어서, 사기 유사수신 또는 다른 범죄로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단계 최상위자, 저는 직급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최상위자. 결국에는 보상 체계에 따르는 최상위자. 거기도 있고, 그 다음 상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전 재단 이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쪽에서는 참 좋은 소리죠. 저도 제가 예전에 지금은 KOK 개수로 한 이제 7달러로 나눠가지고 개수로 딱 표시가 돼 있지만 제 개인 자산이 근데 예전에 US 달러로 돼 있는 상태로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저도 두말 안 하고 거기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렇게 따로 일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거냐 거기서 지금 다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소수가 그렇게 했는 게 소수가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손해본 거를 변제를 받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근데 그거는 가면 갈수록 어렵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 이, 뭐,
인지세,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저희 피해자인 입장에서 내가 손해를 본 거에 해당이 되는 거를 민사소송을 하는 데는 금액적으로 제가 또 그만큼을 또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를 상대로 할 거냐? 그것도 사실은, 어, 쉬운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도 걸어놔 놓고, 압류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 저희는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스테이킹 지갑을 찾고, 지갑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갑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지갑에서 나간 게 있다면은 그 나가는 이유, 내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는 가상자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버추얼 에셋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에셋이라 해요. 에셋은 일종의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 그, 우리 개혁회의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 중에서도 스테이킹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관이 돼 있다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돌려줘야 되고, 근데 비트이드 USDT는 KOK로 이 KOK로만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모였는 거는 당연히 KOK로 전환이 돼야지요.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팔아야 되고, 팔아서 KOK를 사서 거기에 스테이킹 수량으로 모아놓든지,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될 그 수량이 충분하다면은 그 나머지들은 소각을 시켜버리고, 소각시킨 양만큼은 또 유통이 되는 것 자체를 15개 유통은 보상용으로 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15개를 유통을 시키겠다고 하니, 그러면 소각되는 수량만큼은 다시 보상용으로 보충을 하고 나머지 개수를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늘리는, 이 사람을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배민도 그렇고 어 이게 그 가치가 생기는 게 우리 사람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개인 정보까지 넣는 그런 객관적인 머릿수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여기가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광고든,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하더라도 볼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는 케어케어를 써야 되는구나. 케어케어를 쓰기 위해서는 케어케어를 내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매수세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스테이킹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보상받은 거, 그다음에 사람 소개를 해가지고 레퍼럴 보상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거다. 근데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 자체, 여기에서 우리가 비트이드 USDT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당초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고, 이거는 그냥 이유불문하고 저는 그냥 다, 더 이상 이 머리 아픈 거를 보고 있는 것보다는, 막노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뭐, 내가 이미 손실을 본 거에 대해 가지고는 포기를 하고, 뭐,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 외에는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가 이런 것까지는 뭐 여기서 이야기가 좀 그래서 말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 꼬질꼬질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감안을 하는,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이 전체적인 거를 계속 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채워 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들을 해보는데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이도 USDT 없었다라면 저는 뭐 거들떠도 안 봤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비트이더 USDT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질적인 퀄리티 자체를 향상을 시키고, 그러니까 볼만한 것들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이 돼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좀 지나면서 이것도 맞춰지고, 그래서 가격도 지금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 유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매수를 해가지고 소각지갑으로 넣음으로 해가지고 유통량이 적은 거에서는 조금씩만 손을 대도 가격은 뭐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KOK에서 재단에서 운영비 또는 이런 콘텐츠를 어, 뭐, 그 매달 얼마씩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 자체도 임금비라는 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서버도 서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스테이킹 돼 있던 걸 가지고서 좀 이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비트이더 USD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이더도 가능하면 지금은 그거는 손대지 말고 USDT가 한 1억 4천만 불 이상이 있어요. 이 1억 4천만 불이면 2천억이 넘어요. 그럼 그 놈을 가지고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거래소의 가격이 KOK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이 콘텐츠를 제공받는 비용, 그 다음에 어,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고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줘야 되는 거, 고정 비용 그런 것들을 거기 KOK를 가지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 시점이 되면은 스태킹이 돼 있었던 비트이드 USDT를 손을 안 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KOK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난리법석을 지키고 정치권에서도 다루어지고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심지어는 거래소에서도 그 상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력을 좀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였다. 범죄자의 문제였다. 그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소위 말하는, 그, 이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가버넌스라는 게 또 필요하지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도움을 좀 받았던 그런 분이 이 가버넌스를 제대로 이렇게 셋업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믿고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손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고 하기 때문에 KOK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얼만큼 지금 더러운 짓으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이게 국내 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이 나가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는 지금 상장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저기 각 외국의 각 나라에 이게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졌느냐? 안 알려져요. 알려졌는데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소개를 하러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요. 가장 웃기는 소리 제가 봤을 때 수익 재원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수익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물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치고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그런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별개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보상을 주는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특히나 토크는 우리가 유사수신, 그 다음에 뭐 폰지 이런 이야기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를 제가 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가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거를 그걸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을 뭐 그 스테이킹 리워드, 그러니까 채굴 수익,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받은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개가 발행이 되든, 300억 개가 발행이 되든, 1000억 개가 발행이 되든, 토큰은 전기세 조금 드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가치가 그러면은 50억 개가 있어도 처음에는 제로지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거래소에서 누군가는 살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팔려고 했을 때 사는 것과 파는 게 상충이 돼 있다가 딱 합, 합, 그, 합치라 그래야 되나? 합일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그 가격에는 내가 사고 파는 쪽에서도 내가 그 가격에서 팔겠다 하는 게 가격을 이렇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쭉 가다가 나는, 난 요 가게에 사고 요 가게는 나는 팔겠다 했을 때 가치가 제로였던 게 가치가 뭐 0.00001달러든 어쨌든 그때부터 가치가 생기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채굴, 채굴 수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채굴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스태킹한 그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이 내가 소개시키는 사람 거를 빼들어 먹어가지고 그 사람끼리 들어왔는 거를 그 스태킹 돼 있는 거를 내가 받았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람을 소개를 함으로 해가지고 후원 수익이라는 거는 보상용으로 정해져 있던 거기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소개를 받고서 스태킹을 한 사람은 뭐만 받느냐? 후원 수익 없죠. 그 당시에는. 등급 수익도 없죠. 그 당시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오로지 채굴 수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아요. 자기가 넣는 만큼에 해당이 돼. 자기가 넣는 거는 그 자기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 자산의 일부를 우리가 받았느냐? 그러면 이게 폰지죠. 근데 이 처음 소개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오로지 채굴 수익만 받는, 채굴 수익은 보상용으로 딱 그 정해놨던 15억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후원 수익은 어디서 받느냐? 여기 15개에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제가 또 받아요. 뭘 기준으로? 옛날에 일대는 100%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했는데 몇 개를 이 사람이 받는 만큼 나도 똑같이 받는데 요게 이 사람이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10만 불 넣는 사람이 받는 만큼을 이 사람도 보상에서 그 보상용으로 되어 있던 15개에서 받았고 저는 따로 여기에서 이 사람을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받는 그 후원 수익을 여기에서 받아요. 이 사람이 잡아넣는 거에서 받는 게 아니고, 폰지 사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스테이킹 돼 있는 그 지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돈이 모이죠.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도 다 거기서 되는 게 폰지지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그대로 있고, 보상용이라는 다른 게 있는데 그 재원에서, 보상용 재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 그 해외에 법인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게 결국에 그 미디움 입장물이라는 거에 나와 있다시피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도 안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그놈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업무는 요놈들이 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뭘 하고 있느냐? 자산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출금 내역서도 우리가 알아. 받아냈고, 지원금 준 거예요. 고맙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했는데 스테이킹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스테이킹 해본 사람들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 우리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거래소로 내보낼 때도 거래소에 내 지갑 주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가족한테 보내고자 했을 때도 가족의 지갑 주소를 출금 주소로 넣어야지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킹은 했을 때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몰라, 안 넣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그 앱에서 구동이 되는 순서대로 하면은 채굴이 된대요. 이게 채굴이 아니고 스테이킹이 된대요.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출금 주소, 소위 말하는 스테이킹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앱에서 한 것만 봐가지고는 스테이킹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내 지갑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 앱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 스테이킹 지갑과의 지갑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본지도 아니야. 사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이게 그러니까 사기를 떠나가지고 US 달러로 받아야 된다는 주장 그거가 관련해가지고 US 달러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냐? 그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현금으로 줬는데 그럼 그 현금을 어디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스태킹 되어 있는 거기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재단이나 뭐 운영사나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원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지갑에서 바로바로 막 그렇게 하면은 원화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게 USDT 또는 USDC. 근데 KOK를 사기 위해서는 KOK는 USDT하고 페어 상태예요. 그러면은 USD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USDT를 다이렉트로 그냥 USDT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비트나 이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KOK를 하고 싶은 사람은 USDT를 가지고서 KOK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개수를 넣어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화를 가지고 있다가 최초로 국내에서는 KOK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플이나 트론을 사가지고 그 KOK를 KOK가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는 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가 뭐 몇천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몇십만 원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과 동시에 트론이나 리플로 이미 사버린 거예요. 그럼 내 돈은 누가 가져갔느냐? 트롤이나 리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원하는 다 가져갔어요. 거기에서 US 달러, 저거 뭐고, 비트나 이더를 사신 분들은 다이렉트로, 스테이킹도 한데, 그러면은 내 원화를 가지고서 비트나 이더를 샀기 때문에 그때 비트나 이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 원화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원화는 거래소 안에 있던 비트나 이더를 가지는 사람한테 내 돈은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런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서 그 사람, 내 돈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소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다수일 것 같아요. 직접 스테이킹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내 돈은 어디에 있을까? 지가 직접 그 사람들 거를 받았든 아니면 내 거를 가지고서 원화를 가지고서 뭘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쪽팔리겠지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바로 트론이든 리플 뭐 USD 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 이런 걸로 사는 순간 그 거래소에 있는 사람한테 내 돈은 이미 준 거예요. 그 돈이 재단이든 운영사든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기, 유사수신, 뭐 그다음에 폰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익 재원,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KOK는 사업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수익금을 주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상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맘모스하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던 것들도 다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거는 맘모스든 뭐든 간에 이게,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가진 양이 많은 데다가 이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돈을 버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왜 이게 가치가 올라가냐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뭔데요? 비트코인은 뭔가를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이 거의 9만 불이 되고 이렇게 됐겠어요. 한 개가. 9만 불이면 얼마예요? 하나로 따지면은 한 1억 한 1억 2천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비트코인 한 개가. 비트코인이 뭔가 사업을 해요? 왜 가치가 올라가냐고. 수익이 안 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가지고 있다고 돈 벌어요? 돈 버는 게 왜 벌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더리움이 왜 저게 이렇게 알트코인의 대장이 됐느냐 하면은 스마트 컨트랙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비트코인에 비해 가지고는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디앱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그건데 결국에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더리움 측에서 원래 수익을 엄청 냈으니까 주식처럼 배당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데 매수세가 크고 가격이 높더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뿐이에요. 다른 거 또 대보세요. 수익을 잘 내고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이 됐다. 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될 거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될 건지.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쪽은 어떤 경우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수요가 없을 때 가격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없어요. 그 결국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고 팔고자 하는 세력이 세면은 내려가는 거고, 그나마 이게, 어, 파는 사람이 좀 많다 손 치더라도 조금씩 내려가더라도 사는 매수세가 좀 있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되는 거죠, 얘는 하루에.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데 같은 경우에 지금 개국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케이스타, 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XT.com은 상장 폐지가 됐는지 페이스타가 사라졌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XT.com은 KOK를 아니 저 K스타를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뭐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뭐 방송, 그다음에 국감,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을 그 전통적인 그 트래디셔널 비즈니스와 지금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사업의 이제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사업은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IPO가 됐든 뭐 그 코스피든 다우든 뭐 이런 데에 상장이 돼 있다가 이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범죄 행위를 했고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상폐가 되는과 동시에 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상패가 한번 됐을 때는 다른 데서 인수를 해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명맥을 이어서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로 생기겠지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앱이라고 했을 때, D앱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발행한 토큰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가격도 떨어지고 이용자가 사용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완전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이거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다 깔아앉아 버리지요. 근데 실제로는 죽었느냐? 상폐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죠. 여기에서 뭐 어떠한 커스터마인 니즈를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용자의 욕구를 뭐 만족을 시키는 게 된다 그러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죠. 뭐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콘텐츠를 넣어준다든지 했을 때 그게 됐을 때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안 되고 현금 줘도 안 되고 계좌이체해도 무통장 입금해도 안 돼요. 뭐만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통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생태계에서의 이축 통화, 그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느냐? 거래소에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거래소에 가기 위해가 좀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제가 저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 2021년부터 해갖고 2022년 5월인가 6월 바이비트를 끝으로 해가지고 상장이 몇 개가 됐죠. 거기에서 쿠코인, 바이비트, 게이트하요. 이 세 가지는 전 세계에 뭐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60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 거래소예요. 우리가 3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인도닥스도 됐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이 계속 되는 시점, 그게 22년 뭐 6월인가 5월 말인가 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상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쿠코인도 날라갔지요. 그다음에 바이비트가 아니고, 어, 뭐였지? 바이비트.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ST 태그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요주에 그러니까 이제 상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룰에 맞지 않고 위배를 했기 때문에 퇴출을 하겠다는 경고잖아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룰을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그 프로젝트 팀에서 답변도 없었을 거고 온사이트 그, 뭐,
인스펙션,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인스펙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거기에 와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았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갔을 건데, 거기에 대한 회신도 없었을 거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결국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우리 여기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가고 한 게 있냐? 절대로 없죠. 가장 잘못된 게, 뭐, 메인넷이라는 게, 뭐, 얼마 정도 되는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크립티드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어,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요. 4억, 400 million US 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4억 달러의 투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 one project inves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앱이 딱 한 개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게 27가지인가 있는데, 그냥 진행 중이라고 돼 있고, 하나도 더 이상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이 예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가 됐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죠. 인넷 이야기 나오고, 법적인 소송이 있고, 다단계 이야기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그런 것들을 좀 불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린애 장난치는 거지요. 이미 그 다단계 형태로 왔는 거는 있었는데 이제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인터뷰했는 내용 보면은 지금 다단계가 아니다. 예전에는 다단계였죠. 그럼 언제가 문제예요? 옛날이 문제예요. 범죄 행위를 따지더라도 그때 과거 거를 범죄를 따질 수 있는 거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딱 잡으면 현행범이죠. 근데 미래로 갔을 때는 이미 했던 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갖고 그게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금 짓을 지금까지 해온 거지요. 그런 걸 하면서 자산 이전하라. 그리고 이제 뭐 등급 수익, 뭐 후원 수익 다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것 자체를 누구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발품 팔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어디로 이동을 했으면 이동한 만큼 교통비가 들든 뭐, 기름을 사용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리플 보상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R2E라고요. 우리한테는 후원 수익 그거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디시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전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쪽에 전 재단 이사장이 사용을 한 용어가 핵심 파라미터예요.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가 플랫폼 가격이었다는 거죠. 플랫폼 가격에 대해 가지고 전 재단 이사장은 그거를 조정을 하려고 TF까지 저거 뭐고 어, 만들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더 이상 하지를 못했죠. 그 원인을 누구한테 묻느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어, 대응하고 있는 법적인 고발을 한 그쪽이죠. 그때 그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좀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차례. 그래도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재단에서 결정이 되는 플랫폼 가격을
시행을 하라고 하면은 운영사는 그냥 시행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결정이 됐는 게 넘어갔을 때 지들이 확인을 했을 때 그거를 조정을 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하겠다는 식의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이 월권을 넘어가지고 이거는 아나무인이죠. 무법자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25개 그거를 넘겨줬는데 그거는 제가 오너 월렛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쓰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락을 걸어버렸다고 전 이사장은 더 이상 이거 뭐 TF를 해봐야 의미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걔들이 할 번안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더 입증을 하는 자료로도 쓸 수가 있었는데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 얼마로 하겠다라고 딱 제시를 하고 니들 해라고 했을 때 안 한 거에 대한 또 이 배임 행위를 업무상 배임 행위를 또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걸 떠나가지고 계속 이 TF는 진행을 합시다라고 제의를 했는데도 그게 더 이상 되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우리 탓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문제도 아닌데, 그 시스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를 누군가가 하겠다라고 해놔놓고도 하지 않은 그, 그 무리가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 뭐, 저기 토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해 회복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좀 제시를 좀 해보시라. 아니면은 전부 다 이거 믿고서, 그건 믿고 자시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판단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제가 그 확인을 한 내용, 입금 내용, 출금 내용 이것을 봤을 때 그날 그날의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개수가 중요하다. 그 개수를 가지고서 지금 환산을 했을 때는 어제 보여드렸던 그 정도가 적어도 2022년 11월 말까지는 그 정도의 그 입금 개수가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거. 근데 먼 놈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만한 개수의 금액이 가격이 엄청 내려갔을 때라 손치더라도 그만큼 어디에 처발라갖고 쓸 돈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한 50억, 100억 끌어도 어마어마한 돈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뒤에 반하고 하는데 뭔 놈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이 스테이킹은 K 스테디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없는 자산이에요. 오로지 KOK하고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사님.